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기본도 안 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한 경비원을 함부로 무시했던 입주민이 다음날 자신의 오만함을 처절하게 마주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지 분명 깊은 여운으로 남으실 겁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아파트 로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원래 그 시간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 발걸음 소리, 아이들 학원차 기다리는 소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분주한 인사말이 뒤섞여서 늘 산만한 공기가 흐르기 마련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준 채 가만히 서 있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늘 경비실 유리문 너머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노인, 윤정호 씨였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에 오래 신어 뒤꿈치가 다른 검은 운동화. 늘 그랬던 것처럼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차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누구도 그를 함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평소 아파트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잘난 척하던 남자 1203동 이선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늘 빳빳하게 세운 셔츠 칼라, 손목에서 반짝이던 시계,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습관까지. 그 남자가 그날은 입술만 여러 번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여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설계 변경건도 다 윤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뒤에 있던 노부부가 동시에 윤정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의 얼굴이 정말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큰 사람을 작은 사람 취급하며 살아왔는지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모욕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경비실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윤정호 씨를 처음 제대로 본 건 겨울이 막 풀리기 시작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단지 안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이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보도블록이 희미하게 반짝이던 시간이었지요. 저는 새벽 산책을 하러 내려왔다가 경비동 앞에서 쪼그려 앉아 분리수거 박스를 정리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박스마다 테이프를 떼어 가지런히 접고 바람에 날아간 광고 전단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으고 누가 무심코 버리고 간 커피 컵 뚜껑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더군요.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지만 손놀림은 이상할 만큼 정갈했습니다. 급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반듯하게 해내는 사람이 가진 리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추운데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그렇게 인사하자 윤정호 씨는 잠깐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더군요. 아침 공기가 아직은 찹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참 이상했습니다. 흔한 인사인데도 어쩐지 오래된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가 추운 것보다 남이 감기 걸릴까
먼저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분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뛰어가면 문을 잡아주었고, 유모차를 끄는 엄마가 있으면 경사로 앞까지 먼저 가서 턱을 살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오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천천히 가세요 하며 비닐봉지를 한 손 들어드렸고, 택배 기사들이 정신없이 드나드는 날이면 어느 동 몇 호에 냉장 배송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오래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늘 거기 있는 사람은 쉽게 배경이 되어버리니까요. 경비실 유리문 너머로 매일 보이는 사람.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경비가 되어버립니다. 윤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늘 아파트 안에 있었지만 누구의 중심에도 없었습니다. 점심은 거의 경비실 안에서 드셨고, 휴게 시간에도 컵에 뜨거운 보리차를 따라 천천히 마시며 오래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그 수첩은 갈색 가죽이 다 달아 모서리가 해져 있었는데 저는 가끔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휴대전화 메모를 써도 될 텐데 꼭 펜으로 또박또박 뭔가를 적더군요. 한 번은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경비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적어요? 그때 윤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뭐요? 사람들 불편한 거.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걸 다 기억해요? 기억이 안 나면 적어야지.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남았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적는 사람. 요즘은 다들 자기 억울한 것, 자기 손해본 것, 자기 일정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의 불편을 잊지 않으려고 적더군요. 그러니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노인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품격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격을 제일 먼저 짓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203동 이선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우 씨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는 것과 존재감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그는 자신의 말이 늘 우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자주 글을 올렸고 단지 운영에 관심이 많다기보다 자신의 의견이 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었습니다. 처음 일이 터진 건 택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비가 잔뜩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공동현관 앞이 젖은 우산과 배달 상자들로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날 윤정호 씨는 노부부 한 세대의 약 배달을 먼저 확인해 위층으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선우 씨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차키, 다른 손엔 휴대전화를 든 채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이었지요. 아니, 제 택배는 왜 아직도 안 올라와 있죠? 윤정호 씨가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택배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지금 그걸 확인하신다고요? 제가 아침부터 문자 몇 번을 받았는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로비 안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택배 기사도 지나가던 주민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아이 엄마도 모두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윤정호 씨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박스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쪽 아래에 놓인 작은 상자를 찾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박스가 다른 박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선우 씨는 그 상자를 탁 낚아채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기본도 안 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순간에도 사람을 존중하는 말투는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남자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윤정호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한 건 그 말을 듣는 쪽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날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 뒤 주차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늦은 밤 방문 차량 한 대가 잠시 소방차 진입 공간 근처에 정차해 있었고 윤정호 씨는 규정상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하필 이선우 씨 처남 차량이었던 겁니다. 잠깐 세운 걸 가지고 이렇게 유난 떨 일이에요? 입주민 안전 규정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이동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손님 모시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규정을 가르쳐요? 말끝마다 경비 아저씨라는 단어에 깔린 그 낮춤이 듣는 사람 귀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윤정호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불편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선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참 기분 나쁜 종류였습니다. 사람을 이해 못해서 웃는 게 아니라 이해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혹시나 지금 나한테 사고 날까봐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윤정호 씨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물러나 길을 비켜주더군요.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 쉽게 말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오래된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약해서가 아니라 더 큰 무너짐을 피하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선우 씨는 그런 침묵을 품위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여론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기울어집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먼저 말하면 잘 모르던 사람도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지요.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불편 하나가 금세 사람 문제로 번지고 사람 문제는 또 품성 문제로 번지고 품성 문제는 어느새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굳어집니다. 이선우 씨는 딱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입주민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즘 경비 업무가 너무 엉망입니다. 택배 누락, 주차 응대 문제, 공용시설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합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글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응대가 늦다고 느꼈어요. 요즘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죠. 나이 드신 분이라 그런지 대응이 좀 느린 듯. 거기까지는 그래도 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대단지는 좀 더 체계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인력. 참 점잖게 쓴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낡았고 뒤처졌고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저녁 로비 게시판 앞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윤 아저씨가 원래 좀 느리긴 하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좋은 분이랑 일 잘하는 건 다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니까요.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그래도 성실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친절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래도 뒤에 얼마나 많은 무심함이 숨어 있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윤정호 씨는 단톡방 내용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도 새벽같이 나와 바람에 쓰러진 재활용망을 다시 세우고 비에 젖은 안내문을 새 종이로 갈아붙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넘어질 뻔하자 달려가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한 번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비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윤 선생님, 요즘 민원이 좀 있어서요. 응대 부분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최대한 부드럽게 포장한 경고였습니다. 윤정호 씨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민들이. 직원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았던 겁니다. 윤정호 씨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걸요.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진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건 분위기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겠지요. 며칠 뒤에는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서 장난치면 안 돼. 아저씨 바쁘시잖아. 말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묻더군요. 무슨 일 하시는 아저씨야?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여기 지키는 분. 그냥 여기 지키는 분. 참 짧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시간을, 존엄을, 인생의 깊이를 그렇게 몇 글자로 줄여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윤정호 씨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게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빛이 유리창에 번져 그의 얼굴이 반쯤 가려졌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손목시계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손목시계는 꽤 오래돼 보였습니다. 금속줄은 닳았고 유리에는 작은 흠집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늘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시계는 누구에게 받은 걸까? 왜 늘 그렇게 소중하게 차고 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래된 시계와 그분의 낡은 수첩과 경비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열쇠 꾸러미가 곧 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단서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바꿔도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선우 씨는 결국 입주민 대표회의에까지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민원이 반복되는데도 개선이 없으면 인력 재배치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마치 공동체를 위해 이성적으로 말하는 척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 깔린 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불편했던 사람을 이 단지에서 밀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표회의 준비 공지문이 붙은 날 윤정호 씨는 그 안내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 잠깐 멈췄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분은 내용을 다 읽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손으로 점퍼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안에 늘 넣어 다니던 작은 수첩이 있었지요. 선생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관리사무소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쓸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은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일자리 문제를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염두에 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 무렵 단지 안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둘 겹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배수 펌프 점검 알림이 몇 번 있었고 관리실에서는 오래된 배수도면 일부를 찾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봄비치고는 유난히 많은 비가 예보되던 주였는데 윤정호 씨는 유독 날씨를 자주 확인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려나 봐요? 그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오면 약한 데가 먼저 드러납니다. 어디가 약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그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지 안쪽, 놀이터 뒤편 화단 쪽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자리는 다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도 모를 듯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선우 씨가 또 한 번 로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젖은 우산 물기가 조금 번졌는데 그는 그걸 보고 윤정호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 안 됩니까?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윤정호 씨가 바로 걸레를 가져오려 하자 이선우 씨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좀 보면서 하세요. 그날은 유독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로비 안이 북적였고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윤정호 씨는 젖은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은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움직임은 느리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혼나?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 질문이 괜히 오래 남았습니다. 어른들이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늦게 윤정호 씨는 경비실 불을 켜놓은 채 오래 무언가를 뒤적였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작은 열쇠 몇 개, 빛바랜 복사도면 한 장, 그리고 손으로 그 위를 천천히 쓸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혼자서만 알고 있던 무언가가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사람 얼굴에 드리워지는 피곤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서 처음 보는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중앙배수로 보완한. 그런데 그 문서 귀퉁이에 적힌 필체가 이상하게도 윤정호 씨 수첩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낯설미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단서는 정말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서류 정리를 돕던 박주임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꼼꼼한 사람으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지하문서 보관함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준공 초기 자료와 시설 변경 건의서가 섞여 있는 오래된 상자였는데 누가 봐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반쯤 젖었다가 마른 듯 울어있는 복사도면 몇 장과 손글씨 메모가 붙은 서류가 나왔습니다. 메모 내용은 짧았습니다. 우천시 역류 가능성 있음. 배수로 각도 재검토 필요. 노인 이동 동선 고려해 벤치 위치 수정 요망. 박주임은 그 글씨를 보고 순간 멈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적은 사람의 필체가 낯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반듯하고 힘 있는 글씨. 그렇습니다. 경비실 비상연락 수첩에서 늘 보던 그 글씨와 비슷했던 겁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 종이를 들고 경비실에 내려왔습니다. 윤 선생님, 이거 혹시 선생님 글씨입니까? 윤정호 씨는 종이를 보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옛날 글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박주임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단지 예전부터 아셨어요? 윤정호 씨는 종이를 조용히 접어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오래 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변경 메모를 선생님이 왜?
윤정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 서랍을 열더니 안에 있던 열쇠 꾸러미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황동 열쇠들 사이에 작은 금속 태그가 달려 있었고 거기엔 흐릿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2 자료실, 기계실, 구배 점검함. 경비원이 왜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지? 그 의문이 박주임 얼굴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윤정호 씨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쓸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사람이 모르는 걸 다 알아야 좋은 건 아닙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걸 감추려는 사람의 말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 털어놓고 싶은 사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말 같았지요. 그날 저녁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봄비답게 가늘고 조용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단지 화단 흙냄새가 비에 젖어 올라왔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에는 물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는데 허리가 불편해 보이면서도 걸음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눈 감고도 아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어둡고 습한 통로를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이선우 씨는 또 하나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괜히 기계실 쪽 들락거린다는데 권한도 없는 분이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세요. 괜히 권한도 없는 분. 그 말이 퍼지는 속도는 비가 차오르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위험은 사람들 말속이 아니라 지하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새벽으로 갈수록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쏟아지는 물의 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나무 잎에서는 빗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고 지하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는 경계선을 따라 물길이 길게 생겼습니다. 윤정호 씨는 새벽 2시쯤 관리사무소 비상 연락망으로 몇 차례 전화를 돌렸습니다. 박주임에게도 기존 기사에게도 심지어 오래전 2단지 시설을 맡았던 외부 점검업체 번호까지 뒤적였지요.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걸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지적했던 바로 그 약한 지점을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새벽 3시 무렵 이선우 씨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윤정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우산도 없이 내려온 걸 보니 차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왔던 모양입니다. 뭐 하세요, 지금? 윤정호 씨가 기계실 앞 배수 상태를 살피고 있자 이선우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물 올라오는 소리가 좀 이상해서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기계실을 왜 확인합니까? 예전부터 약한 자리라. 예전? 또 예전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전문가예요? 그 말에 윤정호 씨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분들 차를 먼저 밖으로 빼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선우 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겁주는 거예요? 비 좀 온다고 난리 치지 마세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새 건데. 윤정호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새 건물도 물길은 오래된 자리를 탑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선우 씨는 오히려 더 불쾌해졌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자꾸 단정하세요? 괜히 주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마침 그때 다른 주민 2명도 지하로 내려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이선우 씨는 마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한도 없는 분이 자꾸 시설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잖아요. 윤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계실 문 옆 배수홈을 한번 쓸어보더니 물에 젖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순간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선우 씨는 관리사무소 단톡방에 바로 글을 남겼습니다. 야간 경비 근무자가 근거 없이 시설 불안 조성, 권한 외 행동 확인 필요. 그때였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지하 B 구역 쪽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끊기는 소리였는데 이내 여러 구역 경보가 연달아 켜졌습니다. 지하 전등 일부가 깜빡였고 먼 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호 씨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가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자기 몸에 새겨진 오래된 감각을 꺼내 쓰는 것 같습니다. 윤정호 씨는 지하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차부터 빼세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간 반전은 혼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뒤 지하 일부 구역 배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차량 이동 안내가 내려가면서 새벽 단지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졸린 얼굴로 내려온 주민들, 비를 맞으며 차 키를 찾는 사람들,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모두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이상했던 건 윤정호 씨가 지하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02라인 쪽 먼저 막으세요. 동사이 연결 배수구 덮개 열어야 합니다. 서쪽 화단 하부로 물이 먼저 몰립니다. 그는 마치 건물 도면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전 기사도 당황할 정도로 정확한 지시가 이어졌고 박주임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아세요? 윤정호 씨는 숨이 차올라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옷은 이미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대답 대신 다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배수턱 높이가 낮습니다. 임시 차단막 세우세요. 그 말투는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주임이 낮에 발견했던 오래된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우천시 역류 가능성 있음. 배수로 각도 재검토 필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오래 일한 경비원이 아니다. 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선우 씨만은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 왜 다들 저분 말만 듣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기전 기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시는 분 말 듣는 수밖에 없죠. 그 말에 이선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직후 벌어졌습니다. 지하 구석 창고 문을 열어 방제 자재를 찾던 박주임이 오래된 금속 함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열쇠가 필요했는데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윤정호 씨가 주머니에서 바로 맞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오래된 금속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 열쇠를 왜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박주임이 묻자 윤정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라서요. 금속 함 안에는 방제 자재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롤도면 한 통과 초기 조경배수 변경 관련 서류 복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 하단에 적힌 이름, 윤정호. 그 이름을 본 순간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우 씨도 그 종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동명이인이겠죠. 그가 그렇게 말하자 박주임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같은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령 입주민 이동 동성고려. 쉼터 필요. 그리고 그 글씨는 분명 지금 경비실 수첩에 적히는 그 글씨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불편함도 짜증도 아닌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미안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은 절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상황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비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이미 단지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지하 일부 구역은 물청소라도 한 것처럼 젖어 있었고 차량 몇 대는 급히 이동하느라 어수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밤새 뛰어다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민들 역시 놀란 마음에 잠을 설친 채 로비를 오갔습니다. 윤정호 씨는 가장 많이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점퍼 소매는 물과 기름때가 섞여 검게 얼룩졌고 바짓단은 무릎 아래까지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선생님, 이제 좀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자 윤정호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덜 봤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이미 한계인데도 일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등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선우 씨가 또 한 번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결국 문제가 터졌잖아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돌아봤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잘 알았으면 미리 다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열쇠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뭐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못 막았잖아요. 그 말은 참 비겁했습니다. 사람을 부려먹을 땐 책임을 안 주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떠넘기는 방식. 회사든 공동체든 늘 그런 사람이 있지요. 박주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 그건 너무한 말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저는 주민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윤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이선우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듯 무릎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선생님, 윤정호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들었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 비를 맞고 무리했으니 당연했지요. 박주임과 경비반장이 급히 그를 부축해 경비실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좁은 경비실 안에는 젖은 옷 냄새와 보리차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호 씨가 천천히 점퍼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관리소장한테 전해주십시오. 박주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열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마치 오래 버티던 사람이 자신이 감춰온 문 하나를 마침내 열기로 결심하는 순간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윤정호 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비에 젖은 단지 나무들이 잔뜩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회색 하늘 아래 아파트 외벽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꼭 사람들 마음 같았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밤새 무언가 흔들리고 난 뒤에 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경비원과 입주민의 갈등이 아니구나. 이 아파트가 지금까지 서 있던 시간 자체와 연결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오래된 사진 한 장. 둘째, 단지 초기 조성 관련 회의 기록 사본. 셋째,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허허 벌판에 가까운 공사 초기 부지가 보였습니다. 아직 아파트 외형도 완성되지 않았고 흙먼지 날리는 현장 한쪽에 몇몇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 윤정호 씨였습니다. 정장도 작업복도 아닌 셔츠에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도면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시행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 기록 사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배수로 경사 조정 및 주민 편의시설 일부 재배치 건 윤정호 자문 반영. 자문? 경비원이 아니라 자문? 관리소장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노년의 여성 입주민 한 분이 갑자기 사진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이분, 나 기억나요. 사람들이 동시에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 단지 노인정 자리 때문에 주민들이랑 싸우셨던 분 아니에요? 원래는 상가 쪽 면적 넓히려다가 어르신들 쉬는 공간 꼭 있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셨던.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깨어난 겁니다. 또 다른 오래된 입주민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름은 기억 안 났는데 그때 현장에 있던 분 중에 그런 분 있었어. 주민들 불편한 거 제일 먼저 보던 사람. 박주임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벽으로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 거리로 완성된다. 기록은 남기지 않아도 약속은 남아야 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사 관계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신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입주 초기 커뮤니티 기금 조성 내역 중 출처 불명의 익명 기부가 몇 차례 있었던 겁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고 사용 목적은 늘 같았습니다. 노인 쉼터 보수, 어린이 독서방, 경로당 냉난방 보완, 장학생 지원. 기부자 이름은 끝내 비공개였지만 회계 담당자 메모 한 켠에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윤 선생 뜻대로 처리 완료. 그걸 본 관리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윤정호 선생님이 이 단지를 그냥 지키던 분이 아니라 박주임이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선우 씨 역시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예전에 잠깐 관계 있었던 거겠죠. 지금 경비 일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서류는 아주 오래된 부동산 담보 관련 기록이었는데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우, 이선우 씨 부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메모. 긴급 자금 연결, 담보 회수 보류. 윤정우 요청건.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이선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관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 씨 아버님 회사 초기에 부도 위기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이선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집안에서 자세히 듣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들었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줬는지까지는 몰랐겠지요. 문서가 보여주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중요한 시작점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무너질 뻔한 순간마다 늘 윤정호라는 이름이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아직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최종 반전은 그날 오전 아주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성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고 거기서 백발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곱게 다린 셔츠에 짙은 회색 재킷을 입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그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관리소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과거 이 단지 시행 초기 실무를 맡았던 한도영 씨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윤정호 씨를 보자마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윤 선생님 결국 이렇게 되셨습니까? 윤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한도영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아니, 앉아 계십시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죄송함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한도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단지가 처음 계획될 때 윤 선생님은 시행사 직원도 아니고 공식 설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원래 이 부지는 배수와 경사 문제가 까다로워서 비용 줄이려다 큰 문제가 날 뻔했지요. 그걸 끝까지 막아낸 분이 윤 선생님입니다. 로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정 자리, 아이들 독서방, 지하 배수 보안, 보행 동선, 벤치 위치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 꽤 많은 게 이분 고집 덕분에 남은 겁니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삼켰습니다. 한도영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왜 이토록 작은 불평까지 챙기시는지. 그런데 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비싼 자재보다 약한 사람이 덜 불편하게 사는 구조가 먼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호 씨가 늘 아이들, 어르신들, 유모차, 젖은 바닥, 손잡이 높이까지 세심하게 보던 이유가 한꺼번에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선우 씨. 갑자기 이름이 불리자 이선우 씨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도영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예전에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셨지요. IMF 직후 거래가 끊기면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윤 선생님이 자기 인맥을 써서 납품 기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담보 회수도 미뤄달라고 직접 부탁하셨고요. 당신 아버님이 그 일 평생 못 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선우 씨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몰랐던 겁니다. 한도영 씨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이름 남기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도움 줬다는 말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 단지에 나중에라도 조용히 봉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여기 경비로 들어오신 겁니다. 순간 로비 곳곳에서 탄식 같은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그제야 다들 퍼즐이 맞았습니다. 왜 그가 단지 구조를 그렇게 잘 아는지,
왜 오래된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주민들 불편을 그렇게 세세히 기억하는지, 왜 오해받아도 쉽게 변명하지 않았는지, 그는 자기 공로를 확인받으려고 이곳에 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자기가 만들고 지키려 했던 사람 사는 공간을 곁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그동안 가장 크게 떠들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건 꼭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참교육은 사람이 자기 얼굴을 스스로 들 수 없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긴급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늘 의견을 크게 내던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고 관리소장 역시 자료를 넘기는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먼저 박주임이 밤사이 있었던 상황과 문서 확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도영 씨가 다시 한번 윤정호 씨의 역할과 과거를 간략히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윤 선생님께 제기된 민원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이선우 씨.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뭔가 변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자신은 주민 입장에서 말했을 뿐이다. 몰랐다. 오해였다. 절차상 그랬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문서가 있었고, 너무 많은 증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단지와 자기 가족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한참 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이선우 씨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 있었고 평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 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인간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관리소장은 회의록에 공식 사과와 정정 공지를 남기겠다고 했고 주민 대표는 윤정호 씨에 대한 공개 감사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말았고 누군가는 부끄러워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이선우 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늘 눈앞에 있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이선우 씨는 혼자 경비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윤정호 씨는 조용히 보리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선우 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윤정호 씨는 대답 대신 의자를 하나 밀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 앞에서 이선우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함 보고, 차 보고, 사는 집 보고 그런 걸로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윤정호 씨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꾸짖음과 기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우 씨는 정말 제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숙이는 고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주민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의자를 몇 개 놓고 관리사무소에서 감사패를 준비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손수 삶은 떡을 조금 가져다 놓은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경비 아저씨 보듯 지나치는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호 선생님께 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과장되지 않았지만 깊은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윤정호 씨는 감사패를 받으면서도 조금 곤란한 듯 웃으셨습니다. 이런 건 받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냥 해야 할 일을 오래 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로비 공기가 순간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를 꺼내더니 윤정호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 사과의 뜻입니다. 윤정호 씨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밀어두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선우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돈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순간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호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던 사람을 지금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씨, 예. 나는 선우 씨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에 이선우 씨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들한테는 사람을 직업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로비 안 모든 사람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윤정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경비를 하고,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배달을 오고, 누가 벤치를 닦고, 누가 아픈 몸으로 새벽에 문을 열어두는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삶이 이어진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도 작은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이선우 씨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호 씨는 그에게 더 무거운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선우 씨 아버님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이선우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분도 처음엔 많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뻔한 뒤에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선우 씨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라 건네는 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지 않고도 충분히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부끄러움 뒤에 다시 설 자리까지 남겨줄 수 있다는 걸 그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리 끝에 주민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윤정호 씨는 한사코 뒤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운데 서세요. 그 말에 사람들 얼굴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사진이 찍히는 순간 로비의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윤정호 씨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버틴 사람에게 세상이 뒤늦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분리수거장이 열리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택배 상자는 쌓였다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층간소음 안내문이 붙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고 택배 기사에게 물 한 병 건네는 입주민도 생겼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바닥을 닦고 있으면 아이 손을 잡고 돌아가는 부모도 많아졌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 하나는 주민들 의견으로 새로 꾸며졌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오 쉼터, 나무 벤치 2개와 작은 책장, 그리고 벽 한켠에 적힌 짧은 문장 하나. 사람의 가치는 명패가 아니라 오래 지켜온 마음에서 드러난다. 윤정호 씨는 그 문구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 단지를 찾습니다. 이제는 상근 경비원은 아니지만 봄이면 화단이 어떤지 보고 장마철이면 배수구를 한 번 더 살피고 겨울이면 눈 올 때 미끄러운 곳이 없는지 걱정합니다. 사람이 어떤 곳을 오래 사랑하면 직함이 없어져도 마음은 떠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선우 씨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다닐 때면 경비실 앞에서 일부러 멈춰 아이에게 말한다고 하더군요. 인사드려. 우리 아파트를 오래 지켜주신 분이셔. 그 한마디를 듣고 윤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미소 속에는 미움보다 다행이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명패, 직책, 차, 집, 옷차림, 그런 것들로 상대의 값을 매기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조금 오래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정말 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편히 살도록 조용히 버텨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품격은 로비가 얼마나 화려한지 대리석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리의 사람을 얼마나 사람답게 대하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날 아파트가 뒤집힌 이유는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